당신의 친아버지 직접 마무리하세요. 대한민국 철학계의 거목으로 불려온 윤재학 교수. 어느 깊은 밤, 이름 모를 산속에 위치한 사이비 종교 지하 수련실에 두 손이 결박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회색 단복의 야윈 여인이 있었고, 사이비 교주는 이 여인에게 마무리를 지시하며 단단한 죽장 하나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22년 전 교수를 떠난 막내딸이었습니다. 괜찮다, 내 딸.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막내딸 손에 들린 죽장은 결박된 교수의 머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사이비 종교 지하 수련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숨겨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행복을 더해주세요.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며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6층 소화기내과 진료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년의 의사 김수영 박사는 두툼한 차트를 천천히 덮으며 마른 입술을 한참이나 다물고 있었어요. 책상 너머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있는 노 교수. 윤재학은 그 침묵의 의미를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듯 차분한 눈빛으로 30년 지기 친구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윤 교수 결과가 좋지 않네. 김 박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생 메스보다 처방전을 더 많이 잡아온 노 의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췌장암 사기일세. 림프절과 간 일부에까지 이미 전이가 진행됐어. 솔직히 말하자면 길어야 6달이네. 윤재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학자로서 수많은 진리 앞에서 그러했듯 가장 차가운 진실 앞에서도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만 책상 모서리를 짚고 있던 오른손 중지에 박힌 두꺼운 잉크, 굳은 살이 한순간 가늘게 경련했을 뿐이었지요. 6달이라.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인생에 대한 회한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의 얼굴이었습니다. 22년 전 그의 손을 뿌리치고 빗속으로 사라졌던 그 작은 막내등이었지요. 병원을 나선 윤재학은 운전기사의 부축도 마다한 채 직접 차를 운전해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노원동 끝자락의 오래된 단독주택. 22년 전 그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멈춰 서 있는 집이었어요. 부인 이예숙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16년 전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집안을 새로 손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지연이 떠나던 그날 그대로 박제해 두고 살아온 것이지요. 서재로 들어선 그는 가장 안쪽 책장 맨 위 칸에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22년 동안 매일같이 닦아온 작은 자단목함이 놓여 있었어요. 함을 열자 부드러운 진녹색 벨벳 위에 단정히 누워있는 만년필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2년 전 그날 책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어요. 윤재학은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만년필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한참이나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아. 그의 입에서 가만히 새어나온 것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딸의 이름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비틀어 본 적 없던 위스키 병의 마개를 비틀어 열었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잔에 채워지는 동안 22년의 침묵이 그의 가슴 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비 오던 그날 밤 음대 원서 한 장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꿈을 고백하던 어린 막내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앞에서 광대짓 하려고 내가 너를 키운 줄 아느냐며 원서를 찢어버렸던 자신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지요. 다음 날 새벽 5시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윤재학은 옛 제자이자 변호사인 박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어요. 성우야, 부탁이 하나 있다. 전화기 너머의 박성우는 새벽에 걸려온 노 스승의 전화에 즉각 잠을 떨쳤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연이를 찾아다오. 22년 전에 잃어버린 내 막내딸을 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박성우는 스승의 목소리에 담긴 그 무게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흥신소 한 곳이 있습니다. 즉시 의뢰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오후 박성우가 직접 운전해 노원동 자택으로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박성우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지요. 교수님, 마음 단단히 잡고 보십시오. 윤재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평생 수만 권의 책을 펼쳐온 그 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장의 종이를 꺼내는 것조차 버거워했어요. 봉투에서 첫 번째 사진을 꺼내든 순간 그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회색 한복 형태의 단복을 입은 한 야윈 여인이 사진 속에 있었어요. 한낮인데도 어두운 실내.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누군가의 발 앞에 놓인 롯데야에 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 머리는 비녀로 단정히 틀어 올렸고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말이지요. 윤재학의 시선이 사진 속 그녀의 얼굴 한 점에 못 박혔습니다. 오른쪽 눈썹 끝에 자연스레 자리한 작고 검은 점. 22년 전 비 오던 그날 밤 자신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던 그 어린 얼굴에 있던 바로 그 점이었어요. 내 딸, 지연이. 윤재학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두꺼운 사진 한 장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카펫 위에 소리 없이 떨어졌어요. 교수님, 진정하시고요. 박성우의 만류에도 그는 다음 사진을 또 그 다음 사진을 멈추지 못하고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들 속의 지연은 어디에서나 같은 회색 단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사진에서는 거대한 가마솥 앞에서 새벽부터 식사를 짓고 있었고 또 어떤 사진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누군가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움푹 패였고 그 눈빛에는 어떠한 빛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마지막 사진의 뒷면에는 흥신소 직원의 단정한 손글씨로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천명해. 윤재학은 그 3글자를 한참이나 응시했어요. 평생 학문 속에서 수많은 한자를 다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 3글자만큼 무겁고 차갑게 느껴지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천명해. 그게 뭔가? 박성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지난 5년간 정재계 인사 100여 명을 신도로 끌어들이며 추정 자산 8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한국 최대 신흥 종교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외부의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윤재학은 떨어진 사진을 천천히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그저 무심하게 시선을 두고 있는 야윈 중년 여인. 그것이 자신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자단목 함 속의 만년필을 다시 한번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그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또렷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6달 마지막 단 하나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고요. 학자로서의 명예든 가진 모든 재산이든 심지어 자신의 마지막 목숨까지도 말이지요. 그렇게 노 교수 윤재학의 22년 침묵을 깨는 마지막 여정이 그 어둠의 입구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 어둠의 깊은 안쪽에 도살인자가 다름 아닌 자신이 평생 가르쳤던 옛 제자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강남 한복판의 어느 6층짜리 건물 앞에 박성우의 검은색 세단이 도로변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물은 외관상 평범한 사무용 빌딩이었지만 정문 한가운데 박혀있는 검은 대리석 명패 위에는 묵직한 한자 3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천명에. 윤재학은 한참이나 그 글자를 응시하다 천천히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카디건 자락을 가만히 들어 올렸어요. 박성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들어가실 겁니까? 어제 추가로 알아본 결과 외부인이 한번 발을 들이면 가야 해, 성우야. 윤재학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22년이다. 더는 한순간도 미룰 수 없네. 두 사람이 정문을 밀고 들어서자 회색 한복 형태의 단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30대 여성 안내인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천명의 강남 본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이신지요? 윤재학은 마른 입술을 한번 다시고는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윤지연이라는 봉직자입니다. 안내인의 미소가 한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윤재학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회복하며 안쪽 복도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법 원장님께서 곧 안내하실 겁니다. 잠시 본당 안에서 기다려 주시지요. 본당으로 들어선 순간 윤재학과 박성우의 발걸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멈췄습니다. 천장이 까마득하게 높은 거대한 강당. 바닥은 짙은 자단목으로 깔려 있었고 정면 끝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한자. 자가 거대하게 새겨진 재단이 마치 산봉우리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단을 향해 똑같은 회색 단복을 입은 수백 명의 신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무릎을 꿇은 채 깊은 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같은 가락의 짧은 연문이 단조롭게 흘러나왔고 그 단조로운 소리가 강당 전체를 묘한 진동으로 채우고 있었어요. 매캐한 향 냄새가 윤재학의 코끝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학문 속에서 온갖 종교와 사상을 텍스트로만 다뤄온 그였지만 이런 광경을 살아있는 현실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대체 22년 동안 내 딸 지연이는 이런 곳에서 무엇을 보고 살았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본당 한쪽 구석 거대한 향로 옆에서 무언가를 닦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윤재학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회색 단복, 비녀로 단정히 틀어 올린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야윈 어깨선의 곡선. 윤재학의 호흡이 한순간 멎었습니다. 그는 옆에 선 박성우의 만류도 듣지 못한 채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느린 걸음으로 그 여인을 향해 다가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심장은 22년의 무게를 한꺼번에 토해내듯 거칠게 뛰었습니다. 그가 채 두 걸음 앞에 다다랐을 때 여인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야윈 얼굴이 윤재학을 향해 정면으로 들어 올려진 순간 그는 마침내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썹 끝에 자연스레 자리한 작고 검은 점. 지연아. 22년 전 그날 밤 빗속으로 사라졌던 딸의 이름이 윤재학의 입에서 다시 한번 새어나왔어요. 그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다, 지연아. 그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그토록 그리워했던 막내딸의 야윈 뺨에 닿으려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윤재학의 손에서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나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어떠한 알아봄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명의 신도라면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똑같이 정중하고 무표정한 미소만이 입가에 걸려 있을 뿐이었지요. 신도님께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재학의 시간이 멈췄어요. 무엇을 도와드리냐고? 그가 들은 것은 22년 만에 마주한 막내딸의 입에서 흘러나온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정중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부르르 떨렸어요. 22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학자로서의 그의 모든 이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아빠야. 너의 아버지란 말이다. 그러나 지연의 무표정한 미소는 단 한 톨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미리 학습된 기계처럼 그녀는 똑같은 어조로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신도님께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천명회에는 처음 방문이신지요? 그때 본당 안쪽에서 차분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어요. 검은색 한복 단복에 은빛 자수가 놓인 깃을 단정하게 세운 50대 초반의 여성. 한쪽 옷깃에는 작은 은빛 천자배지가 빛나고 있었고 곱게 빗어넘긴 단발머리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표정은 인자한 듯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군요. 천명의 호법원장 이정혜라고 합니다. 이정혜는 윤재학을 향해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윤재학은 그녀의 손을 잡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내 딸입니다. 22년 전에 잃어버린 막내딸이에요. 잠시만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시오. 이정혜는 잠시 윤재학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없는 단호함이 깔려 있었어요. 교수님, 안타깝지만 윤지연 봉직자는 7년 전 천명회에 입교하시면서 세속의 모든 인연을 자발적으로 끊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이제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같은 천명의 아내 식구들 뿐이지요. 자, 자발적이라니요? 이건 교수님. 이정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윤재학의 말을 잘랐어요. 진정으로 따님과 다시 인연을 맺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천명회의 신도가 되시는 것이지요. 같은 천명의 식구로서라면 얼마든지 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라이팅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평생을 학문과 진리의 영역에서만 살아온 노 교수가 처음 마주한 어둠의 협상이었습니다. 윤재학의 주먹이 그의 카디건 주머니 속에서 부르르 떨렸어요. 분원에서 쫓겨나듯 나온 윤재학은 박성우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그의 눈에는
단지 회색 단복을 입은 막내딸의 무표정한 얼굴만이 자꾸만 어른거릴 뿐이었어요. 교수님,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백미러로 스승의 얼굴을 살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전공법으로는 절대로 따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윤재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두 눈에는 좌절감과 분노가 뒤섞인 차가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성우야? 박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제 흥신소를 통해 지난 7년 안에 천명회에서 살아나온 사람을 단 한 명 찾아냈습니다. 서윤이라는 40살 여성입니다. 윤재학의 호흡이 잠시 멎었습니다. 내일 그분을 직접 만나주시지요. 그분이 들려주는 천명회의 진짜 얼굴을 들으신 다음에 다음 길을 정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을 겁니다. 차창 밖으로 늦가을의 짧은 해가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윤재학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서윤이라는 그 여성의 입에서 흘러나올 천명회의 진실이 자신이 평생 알고 살아온 모든 상식과 인간성의 경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평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동네 카페에서 손님이라곤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야윈 중년 여인 한 명뿐이었어요. 그녀는 출입문에 달린 풍경 소리가 한번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윤재학과 박성우가 그녀의 자리로 천천히 다가서자 한참이나 두 사람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나서야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윤이라고 합니다. 40이라는 나이에 비해 짙게 패인 눈가의 주름, 짧게 자른 갈색 단발머리에는 양쪽 관자놀이로 흰머리가 가닥가닥 비치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과 장신구 하나 걸치지 않은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 그러나 윤재학의 시선이 한순간 멎은 곳은 그녀가 인사를 위해 어색하게 내민 오른쪽 손등이었습니다. 길게 비스듬히 새겨진 옅은 흉터 자국, 그리고 양쪽 귓불에 남은 작고 다친 자국들. 한때는 그곳에 귀걸이가 걸려 있었다는 흔적뿐이었지요.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윤이 선생님,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이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윤재학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교수님 따님이 봉직자 단계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따님을 정말 살려서 데려오고 싶으신 겁니까? 윤재학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지막 숨이라도 바칠 각오로 왔습니다. 서윤이는 한참이나 그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작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천명회의 신도 등급은 7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신도, 수련생, 정신도, 호법, 봉직자, 사도, 그리고 천기집행자. 각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그분들이 정해주는 천명원금이라는 이름의 돈을 바쳐야 하지요. 얼마나 말입니까? 제 경우는 7년 동안 도합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윤재학의 호흡이 잠시 멎었어요. 그러나 서윤이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작은 가게 한 곳, 그리고 친정에서 받은 결혼 예단까지 모든 것을 천명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 모든 걸 자발적으로 헌납했다는 공증 서류를 빠짐없이 받아두었지요. 따님께서 봉직자 단계에 계신다면 이미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그분들에게 넘기신 상태일 겁니다. 윤재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봉직자가 되시면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서윤이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5시까지 본당 청소, 6시 첫 예불. 그 다음에는 윗단계 사도님들과 천기 집행자분들의 시중, 식사 준비, 빨래, 안마, 그리고 발 씻김까지. 그렇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넘어야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7년이지요. 박성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서윤이는 자신의 오른쪽 손등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4cm 가량의 비스듬한 옅은 흉터가 카페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또렷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제가 어느 새벽 한 봉직자 자매분께서 일하다 쓰러지신 걸 보고 잠시 손을 멈췄을 때 호법 원장님의 회초리에 맞은 자국입니다. 이정혜라는 그 여자, 윤재학의 머릿속에 어제 마주했던 이정혜의 차갑고 부드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봉직자 자매들 사이에서 흉터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등에는 이보다 더 깊은 자국들이 새겨져 있지요. 따님께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재학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22년 동안 지연이 견뎌온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 속에 무너져 내렸어요. 교수님, 서윤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제 21살 외동딸이 아직 그 안에 있거든요. 윤재학과 박성우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제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빠져나오려 했을 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제 딸을 봉직자로 승급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인질이 된 거지요. 결국 저는 딸을 두고 혼자 도망쳤어요. 그렇게 1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의 두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 눈물을 다시 안으로 삼켰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사연을 들었을 때 저는 마지막 도박을 걸어보고 싶어졌어요. 만약 교수님께서 정말로 따님을 그 안에서 빼내실 수만 있다면 제 딸도 함께. 윤재학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서윤이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약속하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따님도 함께 빼내겠습니다. 그날 오후 자택 서재로 돌아온 윤재학은 30년 학문의 동료들에게 한 통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국 철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던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이라는 것을 해본 적 없던 그가 마침내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결같았어요. 윤 교수님, 그 1000명에는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쪽 후원자 명단에는 현직 검사장, 전직 장관, 굴지그룹 회장님들이 줄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그쪽에서 이미 거액의 발전 기금이 들어와 있어서 선생님, 부디 더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윤재학이 평생을 바쳐 일군 학문의 권위가 한 조각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평생 진리라 믿어왔던 것들이 결국 그 한 사람의 막내딸조차 구해낼 수 없는 무력한 종이쪽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의 지난 60여 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밤이었어요. 깊은 밤 자단목함을 다시 연 그는 22년 동안 닦아온 만년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스며드는 동안 학자 윤재학은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평생을 진리 속에서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내 자식이 어둠에 떨어졌을 때
그 진리는 단 한 줄도 그 아이를 구해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평생 자신이 만들어온 그 거대한 학자의 갑옷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일,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가장 위험한 어둠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성우와 서윤이가 자택으로 함께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서자 윤재학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그리고 윤희 씨,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어요. 천명회에는 거액 헌금자라는 신도 등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5억 원 이상을 헌납한 자들이지요. 그 자격으로 내가 직접 천명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박성우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그러나 윤재학은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얹으며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통장의 마지막 한 푼까지 다 털어넣어서라도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 어차피 내게 남은 시간은 6달이다. 그 안에 지연이를 그리고 윤희 씨의 따님까지 함께 빼내오겠다. 방 안에는 한참이나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번 들어가시면 살아나오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윤재학은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새벽 5시, 짙은 안개가 깔린 경기도 가평의 산길, 박성우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비포장 도로를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는 키 큰 잣나무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어 마치 어둠의 양벽이 차를 향해 서서히 좁혀 들어오는 듯 했어요. 뒷좌석에는 노 교수 윤재학이 그가 평생 입어온 카디건 대신 처음 보는 짙은 감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채 깊숙이 몸을 묶고 있었습니다. 안주머니에는 평생 모은 학자의 통장에서 빼낸 5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가 묵직한 무게로 들어 있었어요. 교수님, 운전대를 잡은 박성우가 스승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들어가시면 외부와의 연락은 거의 차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잡은 신호는 단 하나, 일주일에 한 번. 본부에서 시내로 나오는 식자재 차량뿐입니다. 윤재학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 성우야. 윤희 씨에게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 전해다오. 차창 밖으로 짙은 안개 사이로 거대한 한옥의 처마 끝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천명의 본원은 강남 분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위압적인 한옥 단지였어요. 검은 기와장과 짙은 자단목 기둥들, 그리고 정문 위에 묵직하게 매달린 한자 현판, 차에서 내린 윤재학을 향해 회색 단복의 봉직자 2명이 일사불란하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 분원에서 그를 쫓아냈던 호법원장 이정혜가 검은 단복에 은빛 자수가 놓인 깃을 단정하게 세운 채 나타났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어제 분원에서와는 사뭇 다른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재학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정혜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마치 다시 만난 옛 친구라도 대하듯 부드럽게 입을 열었어요. 5억이라는 큰 정성을 천명회의 1000명을 위해 헌납하시겠다는 결단에 천일 사부님께서도 무척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어제까지 내 딸을 만나지 못하게 막던 사람이지 않은가. 윤재학은 머릿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가만히 누른 채 다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평생 써온 학자의 가면을 처음으로 또 다른 종류의 가면으로 바꿔 쓴 순간이었어요. 본당으로 향하는 회랑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고 길었습니다. 회랑 양쪽으로는 똑같은 회색 단복의 봉직자들이 약 3미터 간격으로 무릎을 꿇은 채 깊이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윤제학이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옆에 늘어선 봉직자들은 정확히 같은 박자로 절을 올렸고 마치 그가 인간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라도 되는 듯한 기묘한 의식이었지요. 매캐한 향 냄새가 회랑 가득히 퍼져 있었습니다. 윤제학은 그 향 속에서 어딘가 머릿속을 멍하게 만드는 미묘한 기운을 느꼈어요. 이 향, 단순한 향이 아니구나. 본당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윤제학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본당의 가장 안쪽 황금빛 천자 제단을 등진 채 한 남자가 윤제학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길게 자란 짙은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린 58세가량의 남자. 면도한 깨끗한 얼굴 위로 두꺼운 검은 눈썹과 강렬한 사각 턱선이 자리에 있었고 아이보리색 현대화된 의례복의 높은 기세는 짙은 감색 무늬가 촘촘히 수놓여 있었어요. 천명의 본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제학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럽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따스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리 정교하게 다듬어진 어떤 악기가 울리는 듯한 차가운 부드러움이었어요. 천일이라 합니다. 천일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의 오른손 약지에는 새겨진 한자가 또렷이 보일 만큼 묵직한 진녹색 옷반지 하나가 자리에 있었어요. 윤제학은 그 짙은 옥의 빛을 한번 응시한 뒤 정중하게 두 손을 모으며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칸트 철학을 가르쳐온 한 노학자가 만년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천명을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정성이지만 받아주십시오. 윤제학은 미리 준비해온 가죽 봉투에서 5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를 꺼내 두 손으로 천일에게 건넸어요. 천일의 눈동자가 한순간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회복하며 그 수표를 옆에 선 봉직자에게 자연스럽게 넘겼어요. 교수님 같은 분의 정성이 있어 우리 천명의 길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 안으로 드시지요. 차 한 잔 함께 나누시며 천천히 말씀 나눕시다. 천일과 윤제학이 마주 앉은 자리는 본당 안쪽에 작고 정갈한 차실이었습니다. 짙은 자단목 좌탁 위에는 백자다구가 단정히 놓여 있었고 한쪽에서는 회색 단복의 봉직자 한 명이 무릎을 꿇은 채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천일이 가벼운 손짓을 보내자 그 봉직자는 두 손으로 다관을 받쳐든 채 조심스러운 무릎걸음으로 두 사람의 좌탁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일의 잔에 먼저 그 다음에는 윤제학의 잔에 차를 따랐어요. 윤제학의 시선이 무심한 듯 하면서도 떨림 없이 그 봉직자의 얼굴 위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오른쪽 눈썹 끝에 자연스레 자리한 작고 검은 점. 윤제학의 호흡이 한번 멎었어요. 그러나 그는 학자의 평생 동안 단련해온 그 차분한 표정 하나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은 채 차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를 따른 지연은 자신을 응시하는 그 노신사의 시선이 평소의 거액, 헌금자들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무표정한 정중함으로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이고는 차실 한쪽 구석으로 조용히 물러섰어요. 지연아, 아빠다. 잘 견디고 있어다오. 곧 데리고 나가마. 윤제학의 손가락 끝이
백자잔의 따뜻한 표면 위에서 한순간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천일은 그 미세한 떨림을 단지 늙은 학자의 자연스러운 노세로만 받아들였어요. 차담은 그렇게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천일은 시종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고 윤재학 역시 평생 다듬어온 학자의 화법으로 그의 모든 질문에 부족함 없이 답했어요. 그러나 그 1시간 내내 윤재학의 신경 절반은 차실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은 회색 단복의 야윈 등에 못 박혀 있었지요. 해가 지고 깊은 산속의 밤이 내려앉을 무렵 윤재학은 본원의 가장 안쪽 귀빈당이라 이름 붙은 별채에 머물렀어요. 5억이라는 거액의 헌금자에게 제공되는 본원에서 가장 격이 높은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별채를 둘러싼 깊은 산의 정적은 단순히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방이 막힌 어떤 거대한 그릇 안에 갇힌 듯한 묘하게 무거운 침묵이었지요. 밤 11시 가까이 되었을 무렵 별채의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원의 운전수라 자신을 소개한 30대 후반의 남자가 두 손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쳐든 채 서 있었어요. 그는 묵내와 함께 찻잔을 좌탁 위에 내려놓더니 떠나려는 척 몸을 돌리는 마지막 순간에 윤재학의 손바닥 위에 작고 단단한 무언가를 슬쩍 쥐어주고는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운전수가 사라진 뒤 윤재학은 한참이나 그 손바닥 위에 작고 둥근 종이 뭉치를 가만히 응시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안에는 단정한 손글씨로 단 2줄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대검 중수부 소속 첩보원입니다. 새벽 2시 별채 뒤편 옹달샘에서 뵙겠습니다. 윤재학의 호흡이 한순간 멎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알고 살아온 모든 상식의 경계가 이 한 장의 작은 종이쪽 앞에서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1시 55분 윤재학은 별채의 뒷문을 가만히 밀고 발자국 소리조차 죽인 채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깊은 산속의 새벽 공기는 메마르도록 차가웠고 새파란 달빛만이 한옥단지의 검은 기와지붕을 묽게 적시고 있었어요. 별채 뒤편으로 이어진 좁은 자갈길을 따라 100m가량을 더 들어가자 바위 틈새에서 가늘게 솟아오르는 옹달샘 한 줄기가 보였습니다. 샘 옆에는 한 사내가 이미 서 있었어요. 낮에 보았던 그 운전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표정과 자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윤재학을 향해 짧고 깊게 묵내한 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들으신 모든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윤재학은 가디건으로 새벽의 한기를 가만히 여미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검 중수부에서 천명회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년 전부터입니다. 마약, 강제노동, 인신매매, 그리고 사기 5갈래로 동시에 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쪽 후원자 명단에 워낙 굵직한 분들이 줄줄이 들어있어서 전공법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전수 1명을 본부 안에 심어두었지요.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께서 이 본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저는 외부의 박성우 변호사님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마지막 결정타를 위해서 교수님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어드리기로요. 윤재학의 호흡이 차차 가빠졌습니다. 먼저 천일이라는 자에 대해서입니다. 그 자의 진짜 이름은 김상호. 본적은 충남 예산. 1990년대 초반 다단계 사기단의 행동대원으로 시작해 1995년 사기죄로 구속, 그 이후로
폭행과 횡령, 문서 위조까지 합쳐 전과 7범인 직업 사기꾼입니다. 1999년에 다단계 조직에서의 인맥으로 천명회를 창립한 것이지요. 본처와 1996년 결혼해 아들을 하나 두었으나 가족마저 버리고 잠적했어요. 전과 7범의 사기꾼이라니 윤재학의 머릿속이 한순간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가 오늘 납본당의 황금재단 앞에서 마주한 그 정중하고 깊은 미소의 사내가 알고 보니 7번이나 감옥을 다녀온 한낱 직업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평생 학자의 길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그 사실은 세상의 질서가 거의 무너지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운전수는 한 박자를 두고 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재학의 눈동자가 그 한마디에 굳었어요. 교수님, 따님 윤지연 봉직자에 대한 비공식 처분 결정이 내일 새벽 1001액에서 떨어질 예정입니다. 사흘 뒤부터 그분이 천기집행자 단계로 승급되십니다. 천기집행자라면 1000명의 7단계 중 가장 높은 자리이자 사실상 마지막 의식을 위한 자리입니다. 천기집행자는 입단 첫 49일 동안 단 한 톨의 곡식과 한 모금의 물 외에는 어떠한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한 채 본당 지하 수련실에서 단식 수련에 들어갑니다. 명목상은 천기에 도달하기 위한 정화의식이지만 1000명의 창립 이래로 그 49일을 살아나온 천기집행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사형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은 보통 본부에서 더 이상 효용이 없거나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봉직자를 자연사로 위장해 처리하는 데에 쓰여왔지요. 윤재학은 자갈길 한가운데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단 사흘 뒤에 22년 만에 겨우 마주한 막내딸이 단 한 번도 살아나온 적 없는 49일 단식에 지하실로 끌려 내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시점에? 그건 운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숙한 패를 윤재학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교수님께서 이 본부에 5억을 들고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윤지연 봉직자는 위험인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천일의 귀에 가장 먼저 가져다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천명회의 대사도이자 천일의 사상적 측근인 정혜성 씨입니다. 정혜성? 교수님, 운전수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2년 전 가출하신 윤지연 봉직자를 처음 천명회로 인도한 사람도 바로 그분입니다. 윤재학의 시야가 한순간 좁아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단 하나의 이름이 차곡차곡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의 가장 깊은 서랍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정혜성, 1985년 학부 4학년, 칸트 윤리학 강의실의 가장 앞자리. 한 학기 내내 그의 강의를 또박또박 받아 적던 우직하고 성실하던 청년이었지만 졸업 후 그를 따라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2번의 박사 논문 심사에서 실패한 뒤 결국 학계를 떠났던 그의 옛제자. 그 정혜성이 22년 동안 감히 내 딸을. 윤재학의 두 무릎이 천천히 꺾였어요. 그는 차가운 자갈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22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모든 책임이 자신이 키운 한 사람의 손끝을 통해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그 가장 잔인한 진실 앞에서 말이지요. 정혜성 대사도가 천명회에 들어온 것은 1996년입니다. 자신을 받아주지 않은 학계에 대한 깊은 원망과 정확히 그 시점에 만난 김상호의 카리스마. 그 두 가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22년 전 비 오던 그날 밤
우연히 강남의 한 카페에서 홀로 울고 있던 한 21세의 여대생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 곧장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흠모하면서도 동시에 평생을 원망했던 그 윤재학 교수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윤재학의 두 눈에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한평생 단단했던 학자의 안경 너머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운전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사흘이 남았습니다. 사흘 안에 윤지연 봉직자가 단식 수련실로 끌려 내려가기 전에 빼내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박성우 변호사님이 검찰 강제수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움직이고 계시지만 그쪽 후원자 인맥 때문에 시간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결국 본부 안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 그리고 따님의 신변 확보 이 두 가지를 교수님께서 직접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윤재학은 자갈 위에 무릎을 꿇은 그 자세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새벽 달빛 아래로 그의 얼굴은 22년이라는 시간의 모든 회한과 그러나 그 회한을 한순간에 안으로 응축시킨 어떤 단단한 결의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겠소. 내가 하겠소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한 사람의 늙은 학자의 흔들림이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가 절벽 끝에서 내리는 결단이 담겨 있었어요. 내 손으로 키운 자가 내 딸을 망쳤다면 그 매듭도 결국 내 손으로 풀어야지요. 사흘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운전수는 깊이 한번 묵내한 뒤 어둠 속으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윤재학은 그 자리에 한참을 더 무릎을 꿇은 채 깊은 산속의 새벽달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윤재학은 별채를 나서 본당 안쪽의 차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단목 좌탁과 여러 개의 백자, 어제와 같은 매캐한 향 냄새. 그러나 한 가지가 어제와 달랐어요. 천일의 곁에 새로운 인물이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의례복, 단정하게 가르마를 탄 짧은 검은 머리에는 군데군데 흰머리가 비치고 있었고 코끝에 살짝 걸친 동그란 무태 안경 너머로는 마치 평생 무언가를 세심하게 관찰해온 사람, 특유의 차분한 눈빛이 자리에 있었지요. 두 손을 단정히 모으고 무릎 꿇은 그의 왼쪽 의례복, 소매자락 아래로 손목 안쪽에 가는 사각 흉터 한 줄이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졌어요. 교수님, 천일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옆 사람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우리 천명회의 신학 체계를 다듬어 주시는 정혜성 대사도이십니다. 칸트 철학에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이지요. 학자이신 교수님과 분명 통하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윤재학은 학자의 가면을 단단히 여민 채 정중하게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는 22년이라는 시간의 모든 분노와 회한이 한꺼번에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단 한 톨의 동요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성 또한 깊이 두 손을 모은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받았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층 차분해진 그의 목소리에서 윤재학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1985년 강의실 가장 앞자리에서 또박또박 자신의 강의를 받아 적던 그 청년의 음색이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정혜성의 그 눈빛은 어제 본당 한가운데에서 천일을 처음 마주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깊고 무겁게 윤재학의 얼굴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첫 만남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의 차가운 응시였지요. 이 녀석이 이미 알고 있구나.
윤재학의 등줄기에 한 줄기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차담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시간 내내 정혜성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윤재학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담이 끝나갈 무렵 천일이 마침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사소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어제 차실에서 차를 따라들인 우리 봉직자 윤지연이라고 합니다만 혹시 따로 알고 계신 분이신지요? 윤재학의 호흡이 한순간 멎었어요. 그러나 그는 학자의 화법으로 부드럽게 받아쳤습니다. 1000명의 본원의 모든 봉직자분들을 일일이 알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제 차를 따르시는 모습이 워낙 단정해 잠시 시선이 머물렀을 뿐입니다. 천일의 부드러운 미소가 한순간 그 입가에서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손을 한번 까딱하자 차실의 미닫이 문이 좌우로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무장한 호법단원 4명이 그리고 그 사이에 묶여 끌려온 박성우 변호사와 서윤이가 두 손이 뒤로 결박된 채 무릎이 꿇려 있었어요. 박성우의 입가에는 핏자국이 굳어 있었고 서윤이의 단정한 단발머리는 헝클어진 채 한쪽 뺨에 짙은 멍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천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의 모든 위장이 마침내 한꺼번에 벗겨지고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별채 뒤편 옹달샘 쪽으로 향하시는 한 노신사의 발자국과 본부 외곽에서 강제수사영장을 만지작거리던 한 변호사의 통화를 우리는 동시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학자로 사신 분치고는 잠입의 솜씨가 너무 정직하셨군요. 윤재학과 박성우, 서윤이 세 사람은 본당 지하의 어둑한 수련실로 끌려 내려갔어요. 사방의 벽에는 두꺼운 자단목판이 둘러져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황금자가 새겨진 단상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호법단원들이 세 사람을 단상 앞에 무릎 꿇려 세웠을 때 윤재학의 안주머니에서 한 호법단원의 손이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22년 동안 자단목함에서 닦아온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호법단원은 그 늙은 만년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별것 아닌 노인의 유품이라는 듯 그대로 윤재학의 안주머니에 거칠게 쑤셔넣고는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박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영장을 너무 서둘렀어요. 그쪽 후원자 측에서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윤재학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박성우의 어깨를 향해 묶인 두 손을 가만히 가져다 댔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성우야. 결국 내가 들어와야 했던 길이었다. 그때 지하 수련실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쪽에서 천일과 정혜성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이에 단정히 끌려온 한 사람의 회색 단복 봉직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천일은 부드러운 미소를 입가에 건 채 한 호법단원에게서 길고 단단한 죽장 한 자루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그 죽장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지연의 떨리는 손에 천천히 쥐어주었습니다. 윤지연 봉직자, 천일의 목소리가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를 한 번에 갈라놓았어요. 이 자는 당신의 천명을 가장 깊이 어지럽히려 한 자요. 22년 전 당신을 광대짓이라며 세상 밖으로 내쫓은 자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천명의 밖으로 다시 끌어내려 한 자요. 그가 누구인지 마침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당신의 친아버지 윤재학 교수입니다. 지연의 야윈 어깨가 한순간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한 봉직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이 자가 곧 천기집행자가 되실 당신의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봉직자의 천명에 따라 당신께서 직접 단죄하셔야 합니다. 윤제학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이 결박된 그 자세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막내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한마디가 마침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가 가만히 떨렸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지하실의 모든 호흡이 한순간 멎었습니다. 천일의 미소가 굳었고 정혜성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지연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7년이라는 그 세뇌의 깊이는 단 한마디의 사과로 무너지기에는 너무 깊었어요. 지연의 떨리는 손이 결박된 아버지의 머리 위로 천천히 죽장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제학은 막내딸이 들어 올린 죽장의 그늘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연의 야윈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떠올린 것은 자신의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호법단원의 손에 한 번 들렸다가 별것 아니라는 듯 다시 쑤셔 넣어진 만년필 한 자루였습니다. 22년 전 비가 오던 날 책상 위에 막내딸이 남긴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죽장이 지연의 손에서 정점에 다다르려는 그 순간 윤제학은 결박된 두 손을 등 뒤로 비틀어 안간힘을 썼지만 호법단원의 결박은 그의 야윈 노년의 두 손이 안주머니에 닿기에는 너무 단단했어요. 성우야. 윤제학의 다급한 목소리가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성우가 그 짧은 한마디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는 결박된 그 자세 그대로 자신의 어깨를 윤제학의 옆구리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호법단원의 거친 손에 풀려있던 카디건의 마지막 단추가 한 번의 충격에 마침내 풀려나갔어요. 그리고 카디건 자락 안쪽 깊숙한 곳에 쑤셔 넣어져 있던 작고 검은 한 자루의 만년필이 검은 자단목 바닥 위로 또르르 굴러 멎었습니다. 22년 동안 자단목함에서 매일같이 닦아온 바로 그 만년필이었어요. 지연아. 윤제학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외침을 토해냈습니다. 너가 19의 대학 합격 선물로 받았던 그 만년필이다. 22년 전 비 오던 그날 밤 너 책상 위에 두고 떠났던 바로 그 만년필이야. 지하실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멎었어요. 그리고 지연의 시선이 죽장의 끝에서부터 천천히 바닥으로 옮기며 검은 만년필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두 눈이 바닥의 만년필을 발견한 그 순간 22년이라는 그 깊은 시간의 모든 봉인이 한꺼번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쏟아지던 그 밤 마오간이 책상 위에 단정히 놓아둔 만년필 한 자루. 아빠, 제 꿈은 광대짓이 아니에요라는 마지막 말. 어둠 속으로 빛 속으로 뛰쳐나가던 그 작은 등. 그 모든 기억이 7년이라는 봉직자의 가면 아래에서 봉인되어 있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사람의 진짜 이름과 함께 한꺼번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22년 만에 처음으로 지연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그것은 봉직자 윤지연의 정중한 인사가 아닌 한 사람의 친딸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가장 본능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지연의 손에서 죽장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 검은 자단목 바닥 위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떨어졌어요. 그녀는 결박된 아버지의 앞으로 천천히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큰 눈에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하 수련실의 천장 너머 어딘가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한자 현판이 매달려 있던 검은 자단목 정문이 마침내 검찰 특수부의 강제 진입 망치에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천명에는 들어라. 확성기의 차가운 외침이 본원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검 중수부 특수수사단이다. 마약, 강제노동, 인신매매, 사기 혐의로 본원 일체를 강제 수사한다. 천일의 얼굴에서 마침내 그 부드러운 가면의 마지막 한 톨까지 한꺼번에 벗겨졌어요. 정혜성의 눈동자도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법단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무기를 꺼내들었지만 이미 본원 곳곳에서는 검찰 특수부원들이 내려서는 군합발 소리와 신도들의 비명이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지하 수련실의 거대한 철문이 다시 한번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검은 방탄복의 검찰 특수부원들이 일사불란한 발걸음으로 들어왔어요. 한가운데에 한 청년이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한 장의 결혼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청년이 천일을 향해 한 발자국씩 천천히 걸어가다 마침내 마주 섰습니다. 천일. 아니, 김상호. 23년 만이군요. 아버지. 천일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하얗게 굳었어요. 청년은 천천히 들어올린 그 결혼 사진을 천일의 눈앞에 가만히 비춰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996년에 한 신혼부부가 단정히 서 있었어요. 신랑은 지금보다 훨씬 젊은 김상호였고 신부의 손가락에는 지금 천일의 오른손 약지에 끼워져 있는 그 짙은 진녹색 옥반지에 짝인 옛 한자 이 새겨진 결혼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1996년 어머니께서 받으신 결혼반지의 짝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반지의 다른 한 짝이 지금 당신 오른손에 끼워져 있는 그 옥반지이지요. 어머니께서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부르신 이름이 천일이 아닌 아버지 진짜 이름 김상호였습니다. 신도들의 충격이 본당 전체에 파문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들이 평생 천명이라 믿어온 그자가 한 평범한 가정을 버리고 도망친 한 사람의 사기꾼 김상호일 뿐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말이지요. 천일이 도주하려 했지만 검찰 특수부원들이 즉각 그의 두 팔을 결박했습니다. 정혜성은 도망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차가운 자단목 바닥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본원 위층에서는 호법원장 이정혜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끝내 체포되어 끌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신도들이 무너지듯 본당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바쳐 헌납한 재산, 평생을 갈아 넣은 노동, 그리고 자신들이 진리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사기꾼의 거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었지요. 검찰 특수부원이 윤재학과 박성우, 서윤희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자유로워진 윤재학은 다급히 자신의 품에 무너져 안긴 막내딸을 한 번 더 깊이 끌어안고는 천천히 일어나 본당으로 올라가 무너져 오는 수백 명의 신도들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윤재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22년의 회한과 평생의 학자적 권위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르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한 사람의 거짓에 속은 피해자입니다. 부디 자신을 단죄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윤희의 21세 외동딸이 다른 봉직자들과 함께 본당 한쪽에서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서윤희는 그 1년 만에 다시 마주한 딸을 향해 한 발자국씩 천천히 다가가다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의 품에 무너져 오는 모습이 본당의 황금자 단상 아래에서 작게 펼쳐졌습니다. 윤재학은 자신의 품에 안긴 막내딸의 야윈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최장암 시한부 6개월의 시계가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는 동안에도 묵묵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22년의 회한을 마침내 풀어낸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매듭은 자신과 막내딸 사이에 그 가장 깊고 가장 긴 매듭 용서 하나뿐이었습니다. 1000명의 본부 강제 수사 후 2달이 지났을 무렵 한국 사회는 한 차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일간지 일면에는 천일의 본명 김상호의 전과 칠범 사실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본원 산속 지하에서 발견된 마약 정제 시설과 이정혜가 운영해온 비밀 위계 장부, 그리고 49일 단식 수련실의 자물쇠 자국들도 함께 보도되었지요. 정재계 후원자 명단도 일부 공개되었어요. 현직 검사장은 즉각 사퇴했고 굴지그룹 회장 2명은 검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천일은 사기, 인신매매, 강제노동, 마약 유통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정혜성은 같은 혐의의 종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천일에게 평생 이용당해온 또 한 사람의 피해자였다는 정황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정혜 역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받았지요. 수백 명의 신도들은 정부와 윤재학이 함께 설립한 임시재활시설에서 단계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7년, 8년의 봉직자 생활을 한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평생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보는 일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묵묵히 그들을 회복의 길로 데려가고 있었지요. 한 달 후 서울 강남의 한 작은 건물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조용히 걸렸어요. 만년 재단 사이비 종교 피해자 재활을 위한 비영리법인 윤재학은 자신이 평생 모은 30억 원의 재산 전부를 이 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자택과 자단목 책상 그리고 고서 몇 권만을 남긴 채 말이지요. 이사장 자리에는 박성우 변호사가 앉았고 부이사장에는 서윤이가 합류했어요. 서윤이가 1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의 외동딸은 다행히도 봉직자 진입 직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회복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녀이자 같은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들의 재활을 함께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재단의 첫 사업은 1000명의 봉직자 생존자 47명을 위한 1년간의 무료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윤재학은 최장암 시한부의 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묵묵히 일하게 만든 셈이었지요.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석 달째 되던 날, 지연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어요. 재단 건물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음악 치료실, 검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의 손가락이 한참을 건반 위에서 머뭇거리다 마침내 첫 한음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것은 바흐의 예수인간 소망의 기쁨의 첫 한음이었지요. 지연이 19살 음대 합격증을 받던 그날 들떠있던 마음으로 처음 외워두었던 그 곡이었어요. 음악 치료실 밖 복도에서 그 한 음을 들은 윤재학은 자신도 모르게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경 너머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22년 전 자신이 광대짓이라며 짓밟았던 그 꿈의 첫 한음이 마침내 다시 한번 살아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봄이 찾아왔어요. 1000명의 사건이 마무리된 지 5개월. 윤재학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단 한 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한 달의 첫날을 병상에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지연의 손을 잡고 노원동 자택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봄 산책을 나섰습니다. 벚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한 벤치 앞에서 천천히 멈춰 앉았어요. 지연아. 윤재학이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22년 전 그 비 오던 밤 너의 음대 원서를 찢으면서 아빠가 너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니?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광대짓 하려고 너를 키운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 모든 22년을 만들었다. 너의 그 7년의 봉직자 생활도, 너의 어머니의 화병도, 그리고 정혜성이라는 한 사람의 비뚤어진 인생도 결국 모두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지. 윤재학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칸트 윤리학을 가르쳤지만 정작 한 가지를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사랑은 가르침이 아니라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너의 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어떤 학자적 권위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을 말이다. 지연은 가만히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윤재학은 그저 가만히 막내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한 차례 벚꽃잎을 흩뿌려 주었지요. 며칠 후 윤재학은 한 교도소의 면회실로 향했어요. 정혜성과의 마지막 면회였습니다. 두 사람을 가르는 두꺼운 강화 유리 너머에서 정혜성은 회색 수의를 입은 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코끝에는 여전히 동그란 무태 안경이 단정히 걸려 있었어요. 혜성아. 윤재학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옛 제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혜성의 두 어깨가 한순간 가만히 떨렸어요.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두 번의 박사 논문 심사에서 너를 떨어뜨린 그 학자적 자존심이 결국 너 한 사람의 인생을 비틀어 놓았다. 미안하다. 정혜성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평생을 미워한 그 한마디를 마침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제 죄를 받겠습니다. 윤재학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내가 출소하면 우리 만년재단으로 와다오.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시한부 생활의 끝이 보이는 무렵 윤재학은 자택 서재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곁에 작은 자단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22년의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지연이 새로 작곡 중인 한 곡의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곡의 제목은 단정한 만년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를 위한 노래. 지연이 그 곡의 마지막 한음을 만년필로 적어 넣는 순간 윤재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막내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22년의 회항과 평생의 학문이 마침내 가장 단정한 한 줄로 마무리되는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자식의 꿈을 짓밟았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지요? 윤재학 교수는 22년이라는 긴 침묵이 있었지만 결국 진심으로 건넨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가장 큰 해답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건네지 못한 늦은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따뜻함을 더해주세요.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